네, 어제 청문회 분위기를 보면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조금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이런 모습을 지금 보고 오셨는데, 근데 뭐 주식이 많은 건 뭐라 할 수 없는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의 재판관이라는 문제. 그러니까 재판관이라는 것은 다른 국무위원들하고 좀 다르다고 봐요. 예. 상당히 헌법이 최종 수호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백성과 엄격성이 요구되는 그런 기관의 재판관인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식이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시장에서 그거는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또 되팔 수 있는 것도 예.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거지만 이번에 이민선 후보자 같은 경우 수익률이 너무 과다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네. 평균적으로 한 4에서 10%인데 어떤 경우는 200%가 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OCI 그룹 계열사의 OCI 그룹의 그 계열사의 주식을 지금 OCI에 관련 주식을 대량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테크 건설 그리고 삼광글라스. 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관련 재판을 물론 본인은 이해 충돌 과정이 없었다고 하지만은 관련 재판을 했단 말이죠. 예. 지금 현재 이미선 후보자가요, 판사 시절에. 이것은 결국은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또 이해 충돌 관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좀 과도하게 너무나 주식을 보유하고 또 예. 그것을 작전 세력처럼 마치 했다라고 예. 야당에서 공격하는 것처럼, 그거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관련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 재판을 진행했다라는 문제, 예. 연관성, 간접적 연관성이라도 이 두 가지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현황이죠. 이제 과도한 주식 그리고 이해 충돌이 실제로 있었느냐, 네. 이 부분은 아직 의혹입니다만, 그렇죠.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YTN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거래 정지 직전에 대량 매도를 했다, 이런 지금 의혹이 좀 제기가 돼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런 정도면 주식 투자의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 같아요. 그래서 좀 OCI 계열사만 예.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요 공시가 나오기 직전에 이제 매도 매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악재가 터질 것 같으면 미리 팔고, 예를 들어 호재가 불거져서 급등하면 이제 팔고. 예. 그래서 아니 뭐 투자 패턴으로 보면 그건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이게 이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걸 보통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맞추기가 참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전 정보가 없으면 사실은 이제 그 타이밍을 굉장히 놓치기 어려운 상황인데, 예. 묘하게도 마치 사전 정보를 가진 것처럼 매도 타이밍과 매수 타이밍을 잘 맞췄다 예.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본인들은 이해충돌 뭐 방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예. 그러니까 이 특정 그 OCI 그룹 계열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재산의 절반이 넘는 규모를 이 두 OCI 계열 두 회사의 주식만으로 가지고 있는 예, 겁니다. 분산 투자가 아니라 보통 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투자는 절대 하질 않습니다. 네. 분산 투자를 일반적으로 하죠. 예. 그래서 뭔가 OCI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OCI 예. 계열의 뭐 이텍건설이라든가 또 그 삼강 글라스인가요? 그쪽하고 뭔가 연관된 게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겠는가? 거기엔 좀 뭔가 있다라고 지금 이제 의구심을 이제 갖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예. 근데 어찌 됐건 이 지금 지금 OCI 계열 회사 주가는요 오늘도 오르고 있고 벌써 이미선 테마주로 분류가 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저희 기사가 막 올라와서 잠시 읽어드리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가 자신들이 재판을 맡았던 이 OCI 그룹의 계열사 주식을 주가 변동 요인을 전후해서 대량으로 사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정보 이용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런 보도 내용입니다. YTN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과 함께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 내역을 분석을 해봤는데, 이 후보자의 남편인 이 오모 변호사가 OCI 계열사인 삼광글라스의 중요 공시와 공정위 적발 등을 전후해서 수차례 주식을 대량 매수하거나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매도 2주 뒤에
그 한국거래소는 삼광글라스가 재고자산 처리 문제로 감사 보고서에 한정 의견을 내자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했고요. 주가가 4만 원 초반대까지 폭락한 이런 상황이고 주가가 떨어지자 다시 주식을 샀다. 뭐 이런 그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미선 후보자 측 해명도 나왔는데요. 삼광글라스는 이전부터 거래를 쭉 해온 기업이고 가격에 따라서 매수하거나 매도한 것일 뿐이다. 기업 관련 정보는 공시되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다. 공시 내용과 거래를 연결짓는 것은 억측이다. 이렇게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유용화 평론가님, 네. 일단 지금 의혹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해명을 들어보면은 이전부터 계속 그 거래를 해온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는 알 수 없다. 이런 해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은 이 부분이 뭐 자기가 주식 투자를 작전 세력으로 한 예. 거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사전 정보를 입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것은 과거에 이유정 전 후보자였나요? 그분은 이제 금융 관련 투사가 들어가면서 자진 이제 철회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나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하여튼 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재판관, 다른 장관도 아니고요.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보다 예. 엄격하고 상당히 그 국민들 앞에서 눈높이에 맞으면서 이 판정을 내리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 더욱더 엄격할 수밖에 없다 저는 여겨집니다. 물론 이제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생각은 했겠지만은 지금 드러난 부분들이 결코 국민들에게 좀 납득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라든가 의혹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국민들의 그 의혹 눈덩어리가 더욱더 커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결국은 국민 눈높이 이 부분이 또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건데요. 이미선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재판 업무에 매진을 하느라고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몰랐고 남편이 모두 다 했다. 이런 그 해명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왜 이렇게 주식에 모든 재산이 가 있느냐 물어봤을 때 부동산을 잘 몰라서 이런 해명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잘 알았으면 부동산 투기를 하셨겠네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 남편 되는 오모 변호사께서도요 판사 출신이세요. 예. 예, 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판사 부부란 말이죠. 판사 부부였던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판사 재직 시절부터 근데 거래는 이미 한 거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 이걸 전혀 몰랐을까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설령 명의를 빌려줬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로까지 재산이 많이 불어났으면 예. 그러니까 그 절반은 이혼할 경우에 본인 재산이기도 한데 부인이 전혀 관심을 안 갖는다? 이것도 납득이 좀 안 가죠. 하다못해 명의 빌려줬으면 아니 내 명의 빌려가서 주식 투자한다던데. 이미선 후보자 명의로 한 것 자체가 약간 분할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닐까요? 아니 뭐 그렇다 하더라도요. 예. 그렇다면 더욱더 아니 내가 명의 빌려줘서 그럼 내 재산 불려준다 그랬는데 얼마나 불렸냐라고 수시로 물어볼 것 같아요. 예. 통상적인 그 저 부인 같으면 남편에게. 네. 자 그런데 이건 남편이 다 했고 난 모르겠다. 난 몰랐다. 그리고 본인 재판 관련한 기업에 주식을 이제 매입을 했는데도 예. 뭐 관련 정보 뭐 준 적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부인이 이렇게 모를 수 있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있는데 직접 나섰습니다. 이 법사위원장이 직접 개입, 이 부분은 또 별개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이 판사 출신일 거예요 예. 아마 여성규 위원장이요. 그러니까 판사로서의 지켜야 될 어떤 법규라든가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국당 소속입니다만은 뭐 정치적 공세라기보다도 좀 그런 같은 직종에 근무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좀 얘기 좀 한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 물론 그 상임위에서 법사위원장이 청문회 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질의 순서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여상규 위원장이 개입한 것도 전 그렇다고 봐요. 이게 네. 단순한 뭐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요. 예.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부분들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예.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답변 과정에서 이미선 후보자가 좀 뭔가 좀 적절하게 그리고 이 부분이 나는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고 예를 들면 다른 측면에서 했다라는 네. 것을 이렇게 입장을 얘기한다기보다도 뭔가 좀 궁색한 측면들이 많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남편이 알아서 했다라든가.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도 그게 크게 변화하지 않았단 말이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민주당도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국민의 눈높이라든가 국민의 여론을.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방어를 하겠지만은
이제 내년 총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는 물론 만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상당히 예. 또 정권 입장에서는 큰 타격인데요. 정치적으로 예. 민주당 입장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주식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정말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좀 거의 못한 이런 상황이라서요. 그렇습니다. 물론 예. 이제 그 낙태죄 문제 관련해서 네. 얘기했는데요. 이 어떤 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네. 특히 이제 법관은 철학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정의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국민적 입장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특히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탄핵이라든가 정당위원 선포, 또 이제 국민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87년 6월 예. 항쟁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과 국가 간의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상당히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위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헌재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수긍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측면들을 좀 상당히 좀 후보자 검증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철저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아쉬움이 상당히 큽니다. 예. 예. 일명 그 정의당 데스노트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의당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표시하면 결국 사퇴하게 된다. 이 정치권의 속설이죠. 이미선 후보자도 피해갈 수 없는 걸까요? 그동안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오르내린 인사들 어떻게 되는지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서 생긴 신조어가 하나 있죠. 바로 정의당의 데스노트. 정의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무조건 낙마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정의당의 인사 적중률이 높다는 거겠죠. 데스노트, 원래는 일본 만화에 등장하는 공책입니다. 데스노트에 사람 이름을 적으면 죽는다는 다소 오싹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정의당이 일명 데스노트에 올려서 반대했던 인사들 줄줄이 사퇴했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박기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등이 모두 여지없이 낙마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야당들은 반대했는데 정의당이 찬성한 인사, 즉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은 모두 임명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정의당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판단을 내렸죠. 공교롭게도 최정호 후보자는 자진 사퇴, 조동호 후보자는 지명이 철회돼서 데스노트가 또다시 적중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의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죠.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면서 우려를 표했는데요. 과연 이 후보자에게도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적중할지 궁금합니다. 네, 이미 정의당에서는 부적격하다 이런 의견을 낸 상황인데 임명되면은 주식을 다 처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거 보면 사퇴의 사연은 없을 것 같고요. 지명 철회 가능성이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인사청문회 들어오기 전에 미리 이제 사전 검증을 해서 네. 걸러줄 거는 좀 걸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뭐 정책 위주로 해서 뭐 인사청문회 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렇다면 더욱 더 사전에 그 도덕성 부분은 다 검증을 끝내줘야 예.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사실은 인사청문회도 그렇게 집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예. 쪽에. 물론 제도 개편도 그런 쪽으로 이제 가려고 지금 예. 얘기는 있습니다만, 자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전 검증 기능이 거의 지금 작동을 못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 예. 정도면.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지금 예.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이런 상황인데 조국 민정수석 또 조현옥 인사수석 책임론이 야권에서 또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 얘기 들어보고 다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이게 좀 석연치 않다. 후보자께서 자세하게 설명해달라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일단 그 주식 관련해서는 그 배우자가 다 주식 관리를 배우자가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고 끝났어요? 자세하게 주식 관련 서류 제출했습니까? 일단 특별한 자료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 특별한 자료 제출 안 했군요. 그러니까 인사 참사가 터지는 거예요. 후보자 같은 사람이 추천되는 겁니다. 주식 거래의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조차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굉장히 큰 오만과 독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 기능이 돌아가기는 하는 것입니까? 이쯤 되면 조국 민정수석 자체가 대통령의 안티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의 거취보다 사실 이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을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청와대가 자료 제출도 안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뭔가 인사 시스템에 좀 구멍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주식시장에, 자본시장에 투자를 하고 거기서 수익률을 올려서 재산을 증식하는 부분들은 불법이 아니고 어느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본인 후보자도 그것이 위법사항이 없었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 청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자꾸만 드러나고 또 언론 취재 과정에서 자꾸 의혹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정치 공세로 들어간단 말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임민선 후보자는 뭐 장관이나 국무위원은 아닙니다. 이 재판관인데 헌법재판관인데 문제는 이제 그 공격이 이제 정치 공격의 칼날이 이제 조국 민정수석한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인사수석이나. 그거는 이제 민정수석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검찰이라든 권력기관들을 관장하는 부서란 말이죠. 사실상 대통령 권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야당에서는 여기를 훼손하려고 하는 거고 여권에서는 방어하려고 하는 이것은 뭐 역대 정권,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 다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그 노영민 실장이 국회에 나왔을 때도 자신이 대신 얘기를 사과를 하고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은 뭐 사퇴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니까 권력의 어떤 그런 충돌 이해 지점에서 방어와 공격의 이점이 있긴 있는데 이 문제가 지난번 이제 국무위원회에서 과기부 장관하고 국토부 장관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사퇴시키고 한 사람 철회하는 건데 이번에도 또 이제 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검증 부분에서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제는 좀 여권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조국 수석의 개인의 문제인지, 조현옥 수석의 개인의 문제인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문제인지. 시스템이 뭔가 지금 하여튼 뭔가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을 정확히 규명해서 국민 앞에 그걸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정훈 평론가님, 인사 검증가 어디서 지금 구멍이 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주요 정보기관들로부터 제대로 된 보고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건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본인에게 자료 제출을 뭐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보기관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정보기관들이 제대로 된 그 조사를 안 한다든지, 그러니까 공직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 검증하는 것 일종의 약간 감찰 비슷하게 검증 과정이 들어가도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지금 제대로 기능을 안 하고 있거나 못 하고 있거나 그래서 제대로 지금 보고를 못 받고 있다.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좀 우려스럽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시스템에서 한 축이 지금 제대로 가장 결정적인 축인데 그게 기능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건 심각한 문제. 근데 지금 민주평화당에서는 이쯤 되면은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안티냐, 뭐 앞서 이런 뭐 논평까지 들어보셨는데 대통령에게 계속 안고 가면은 부담이 되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또 공방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권에서는 지금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미선 후보자가 불법적인 거래를 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의혹 정도 수준인 것이고 언론과 그리고 야권에서 제기하는 문제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면 불법적으로 예를 들면은 자기가 판사 시절 정보를 내부 정보를 취득해서 그걸 했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그건 아니라는 거 본인도 이제 부정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여권에서는 아니라 그러는데 왜 그러냐라는 정도 수준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저희들이 쭉 얘기했다시피 국민 눈높이에 좀 안 맞는 측면이 너무나 크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또 국무위원 두 사람에 대한 인사 검증 문제가 있었고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라 그러면은 지금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인사청문회를 엄격하게 할 경우에는 FBI에서 사전 조사를 하고 또 의회 회계국에서 이 문제를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뭐 완전히 바꾸든지. 완전히 진짜 확실하게 개인의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려면은 그 상태에서 뚜껑을 열어서 그다음에 국회에 내보내든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 말씀드린 것 같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다시 개선하든지 이런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한
어떤 처리라든가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예. 생각이 드네요. 예. 뭔가 인사 시스템에 대한 뭐 대책이 좀 나와야 되겠다. 뭐 두 분 다 이런 공통된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권의 가짜 뉴스 논란을 좀 짚어볼 텐데요. 강원도 산불 당시에 대통령의 5시간을 비롯해서 뭐 술, 보톡스 이런 근거 없는 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이해찬 대표가 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을 콕 집어서 비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한국당 반응은 어떤지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5.18 망언을 했던 분인데 당에서 징계를 안 하고 있으니까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대통령께서 언론인들하고 술을 드셨다는 가짜뉴스를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있고 이런 행위들이 도를 넘치는 행위들이 있는데 계속한다면 저희 당으로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는지 혹시 주어지죠? 네, 그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십시오. 예,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예, 우리는 우리가 잘 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예, 남 탓하지 않겠다 이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어쨌든 이해찬 대표 얘기로는 망언을 했을 때 징계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게 반복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죠. 네. 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어찌됐건 그 지금 징계 절차가 5.18 망언 이미 이제 본인 당사자 아닙니까?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에 징계가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그리고 과연 징계가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입니다. 이번에 이제 뭐 윤리위원장 새로 이제 바꿨습니다만 부위원장을 이제 위원장으로 올렸는데 그분도 뭐 공안검사 출신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하고 뭐 고등학교 연수원 동창회 또 뭐 예. 사법 연수원 또 동기에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분이 그 제대로 징계를 하겠는가라고 일단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다가 지금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대한애국당하고 또 이제 통합 문제가 걸려 있는데 대한애국당은 아시다시피 지금 자유한국당보다 더 극우 정당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더 친박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오히려 이런 가짜 뉴스 유포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그냥 뭐 최소한은 제가 보기엔 방치하고 있는 건 좀 분명해 보인다. 아, 일부러 방치한다. 예, 그러니까 일부러 방치라기보다는 그냥 그래도 그냥 놔두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이 중도 지형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나올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그쪽으로 통합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하면 하다못해 경고라도 하겠죠. 예, 그런데 그런 경고성 발언도 지금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황교안 대표가 각별히 산불 관련해서는 언행을 조심하라 이 얘기는 했습니다. 뭐 그런 정도의 얘기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건데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런 기조로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닌가. 근데 그 큰 틀에서 보자면 결국 뭐 어찌됐건 뭐 집토끼들 더 견고하게 계속 이제 묶는 일에 더 집중하겠다 그런 것으로 읽힙니다. 일단. 보수 통합 밑그림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런 강력 발언에 대해서 뭐 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를 지금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나왔던 이해찬 대표가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김순례 의원이요. 최근에 숙명여대 총학생회가 김순례 위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철회했어요. 그 학내 비판 여론이 강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김순례 최고위원이 이전에 그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시체 뭐 장사했다든가요. 그리고 5.18 물론 이제 콕 집어서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한 겁니다. 5.18 부분의 유공자에 대해서 괴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것을 숙명여대 총학생회에서 문제를 삼아서 과거에 문제를 삼아서 2016년도에 아마 숙명여대 무슨 올해의 상인가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김순례 의원이 그걸 철회하라 학교 측에 요구하고 문제점을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항내에서 죄송합니다. 항내에서 이제 6.15라는 학생들이 성명을 내면서 왜 총학생회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개입을 하느냐라는 그러면서 내부에서 논란이 있으면서 숙대 총학생회에서 그걸 내부에서 뭐 토론하고 뭐 표결까지 붙였던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그 총학에서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기준 발언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철회한 걸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이 대학이 어떤 탈정치화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과연 김순례 최고위원의 발언을 단순한 정략적이라든가 정당적 차원에서만 볼 것이냐 이런 것을 국가적 차원이라든가 국민적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대학이 목소리를 내고 총학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꾸만 일탈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인데요. 이게 아마 내년 총선 가고 대선 가면 더 극성을 부릴 더 겁니다. 극성을 부릴 것이다. 그것이 사실 요즘에 가짜 뉴스가 너무 진짜처럼 포장이 돼서 그것이 구분하기 어려운 그것이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예가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자실에 공화당에서 예를 들면 누구도 트럼프 후보자가 대선 후보가 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막말과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하여튼 튀어오르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예를 들면 그 페북에 5건 중에서 4건이 가짜 뉴스였다는 거예요. 예.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엄정하게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페이크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을 하고 또 그것을 SNS에 공표하도록 놔두는 사업자에게는 예를 들면 상당히 거액의 벌금 50만 유로를 물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과연 이게 정략적이고 정당 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문제는 좀 더 엄정하게 다뤄야 될 사안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지금 국가적 재난 사태이기 때문에 산불 관련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정말 누가 봐도 적절치 않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보수 통합 얘기를 하셔서 잠깐 이 문제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총선 앞두고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다 할 것 없이 이제 약간 그 통합의 어떤 러브콜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일단 큰 틀에서 통합의 큰 길로 나간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우리가 압승하리라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창원 보궐선거 때 우파 통합의 교훈을 얻었다 이런 메시지들을 지금 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그러니까 이번에 보궐선거 결과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보수 대통합은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세를 좀 더 붙여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인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토끼들조차도 약간 좀 서로 분리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합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러브콜을 받는 사람들 의사가 중요하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을 내걸거나 좀 시큰둥한 그런 반응을 좀 보이고 있긴 해요. 그런데 대한애국당의 반응, 조원진 대표의 반응과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의 반응이 조금 이제 다르긴 한데 제가 보기엔 약간 양쪽의 결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공동대표는 한국당이 변화 혁신할 의지가 없어 보이고 변한 게 없다 이런 메시지를 냈고요. 그 대한애국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내버린 홍준표 대표 등을 정리하지 않으면 오적 정리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애국당과의 통합은 없다 이런 메시지를 내서 둘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애국당은 결국은 이제 통합을 할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정리를 하라고 살생부를 지금 제안을 이제 한 거고요. 제가 보기엔 그게 그대로 실행이 안 되더라도 통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유승민 전 대표의 생각은 좀 다를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돌아간다고 했을 때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날 받을까? 아마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좀 독자적으로 생존하거나 아니면 좀 들어가더라도 최대한 몸값을 높여서 들어가지 않으면 제대로 대우 못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외견상으로 보기에서는 약간 서로 좀 다 양쪽 다 시큰둥해 보이긴 하는데 좀 결은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바른정당 내 지금 또 국민의당 의원들의 진로도 또 얽혀 있는 문제라서 굉장히 정계 개편 얘기가 복잡한 변수가 돼버렸는데 최근에 차기 대선 주자 또 가상 대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뭐 현직 국무총리, 전직 국무총리인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30.2%로 황교안 대표 앞선다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앞서 얘기한 그 보수 통합 황교안 대표에게는 조금 더 필수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선거법이 개혁이 안 되고 개정이 안 되고 지금 양당 제도로 계속해서 고착화 돼서 대선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총선 대선 가게 되면 보수 대통합이라는 얘기는 더욱더 보수층에서 보수 정치권에서 아주 크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티 민주당, 안티 문재인 이렇게 하면서 그걸 결합시키려고 하겠죠. 그 정도를 갖고서 굳게. 근데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유승민 의원이나 애국당 세력도 다 포함해서 전쟁을 벌여야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구도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정도의 수준이겠죠.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제3당 중도 정당이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갖느냐. 예. 그것이 이제 손학규, 유승민 이런 분들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포지션의 정도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보수 세력의 좋아하지 않는, 아주 싫어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 가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보수 대통합의 논의와 폭 이런 부분들이 결정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3지대 정당들의 포지션이 중요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짧게 이종훈 평론가님,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3지대에서 뭐 기존 여당도 아니고 제1야당도 아닌. 네, 결국 잔류파들의 이제 생존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 일부는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요. 당대당 통합은 아마 자유한국당 쪽에서 응하지 않을 것이고, 자 그럼 민주평화당도 근데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민주평화당도 내부가 좀 뭐 그렇게 내부 갈등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 일부는 더불어민주당하고 통합을 원할 겁니다. 근데 그건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받기가 또 좀 이제 힘든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평화당과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의 과거 국민의 당계가 다시 합치는 쪽으로 움직여갈 가능성이 높고, 바른정당계 중에도 그러니까 당에서 안 받아줘서 잔류하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어찌됐건 제3당이 지금 현재의 간판으로 그대로 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엔 간판가리를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요. 간판가리. 예, 그렇게 하면서 이미지 쇄신을 하면서 새로운 중도 지형의 정당을 아마 창당하는 쪽으로 움직여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수든 진보든 어떤 개편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처모의가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한국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